안녕하십니까. 공업연력학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의문점 뽀개기 시리즈 3번, 핵심은 2번, 기계공학의 법칙들은 무엇이 있나요? 가 되겠습니다. 1번, 연력학은 경험 법칙이다. 제가 연력학은 절대 법칙이 아니다 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경험 법칙이다. 연력학은 연역적 사고가 아닌 기납적 사고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되 그 논리의 결과물인 연력학 제1법칙, 2법칙 등이 그 자체로 증명될 수는 없지만 증명 안 됩니다. 거짓이라는 가정도 역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증명 안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연력학 법칙은 증명할 수도 다른 법칙으로부터 유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무수히 많은 실험과 경험, 관찰로부터 법칙을 확인하고 모순되는 점이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 법칙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론이 무너지더라도 연력학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연력학은 살아남는다. 일반적으로 연력학 법칙은 모든 과학 법칙들 중에 가장 확고한 것을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가장 확고한 것을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번 기계공학의 법칙들은 무엇이 있나요? 1번 질량보존법칙 핵융합을 제외한 모든 곳에 질량보존법칙이 적용됩니다. 2번 운동량보존법칙 이건 동력학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3번 에너지보존법칙 이건 연력학이고 4번 엔트로피 증가법칙 아마 이 4개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법칙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보존법칙 질량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이게. 들어가는 질량의 총합은 나오는 질량의 총합과 같다. 이게 보존됐다. 보존법칙이죠. 질량 보존법칙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이거는 이렇게 우리 기계과에서 쓰는 거고, 전기과에서는 이제 아마 전하 보존법칙이 되겠습니다. 질량과 전하는 이제 동급이죠. 전하는 그 내부에서 결코 홀연이 발생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네, 이거 뭐 질량 보존법칙, 전하 보존법칙. 2번 운동량 보존법칙. 운동량에서 운동이 도대체 무엇일까? 운동, 정지에 있는 어떤 기준점에 대한 물체의 위치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변하는 현상이다. 물체의 위치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변한다. 이거 속도 아닙니까? 속도. 그죠? 속도죠? 그러니까요. 운동이 바로 속도구나. 속도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량이란 말이죠. 량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량. 질량 아닙니까? 질량. 량은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속도다. 네. 그다음에 량은 질량이다. MV 아닙니까? MV. 여기 운동량 P는 M 곱하기 속도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속도를 뜻하고 이것은 질량을 뜻한다. 그래서 운동량은 MV. 물체의 질량과 속도 곱 MV. 인 벡터량이라는 겁니다. 벡터. 우리 세상은 이거 3D 아닙니까? 가로가 존재하고 세로가 존재하고 높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량이다. 물체의 운동 방향을 알려준다. 그 다음에 보존. 어떤 물리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이제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왜 물리량이 보존될까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보존되는지. 그러니까 경험 법칙인 거죠. 경험 법칙이라고. 절대 법칙이 아니다. 만약에 절대 법칙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됩니다. 설명 절대 안 됩니다. 경험 법칙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선과 각이 있다. 왜냐하면 운동은 직진과 회전이 있지 않습니까? 직진이 선 운동량이고 회전이 각 운동량입니다. 선 운동량 보존 법칙. 개의 총 운동량의 변화는 외력과 같다. 이게 운동량의 변화. 운동량이 있고요. 운동량을 미분해 보자. 그죠?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가지고 미분을 해보자. 그러니까 외력과 같답니다. 시그마 외력과 같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미분이죠, 미분. 자, 운동량 보존 법칙과 있고 에너지 보존 법칙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를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 다시를 붙이고 에너지 있죠?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동일한 논리로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것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력하게 쓰는 거죠. 가속도를 다룹니다. 왜? F는 ma. 자, P는 mv, F는 ma. 결국 가속도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속도를 다루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범용수식이고요. 자, 그러면 외력이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쪽이 0 아닙니까? 그럼 적분하면 되죠, 뭐. 촉분이고 운동량 보존 법칙. 이것이 0이면 이렇게 되죠. 네, 이것이 바로 유체역학입니다. 등속도를 다룬다는 거죠. 네, 이거 가속도가 0이니까 등속도죠, 뭐. 이것이 바로 충돌 전 운동량은 충돌 후 운동량과 같다. 바로 암기가 되죠. 왜? 보존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두 번째로 그럼 이쪽이 0이다? 두 번째가 이쪽을 0으로 한번 보자. 그럼 이쪽이 0이 되는 게 뭘까? 이게 0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물체가 없던지, 물체가 없습니다. 아니면 속도가 0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물체가 없던지 속도가 0이든지. 자, 속도가 0이다? 정력 정지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력학이에요, 정력학. 이쪽이 0이다. 시그마 F는 0인 거죠. 이거를 보고 힘의 평행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정력학에서 다루는 겁니다. 즉 가속도, 등속도, 정지, 동력학, 유체역학, 정력학.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뭐냐? 자, 왼쪽은 물체가 가지는 물리량의 총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운동량이 되겠죠. 이것이 물체예요, 물체. 물체 M 질량이어야죠, 질량. 그래서 MV가 되는 겁니다. 물체가 가지는 물리량의 총합은 외부 작용 물리량과 같다. 이렇게 외부 작용 물리량과 같다. 이것이 기본 수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각운동량 보존 법칙. 개의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모든 외력이 그 입자 개에 작용하는 모멘트 합과 같다. 좀 말이 어렵지만 결국은 수식은 동일합니다. 이거 L이라고 써주면 되죠, 뭐 여기다가. 그다음 F 대신 모멘트 혹은 뭐 토크 M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선운동량 보존 법칙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구나. 결국 형태는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물체의 물리량은 외부 작용 물리량과 같다. 물체의 물리량은 물체 외부와 같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암기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3번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역시 두 종류가 있다. 에너지에는 두 종류가 있다. 1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 개가 가지는 에너지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 하여튼 뭐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근데 역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역학은 우리 세상이에요. 3D 우리 공간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쓰죠. 여기서 이것은 운동 에너지, 여기서 위치 에너지. 속도 아닙니까? 속도, 위치. 이것이 V 이게 속도잖아요. 속도고, 즉 여기서 속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또 적분을 하면은 위치가 나오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합과 위치 에너지 합은 델 E 하는, 이것은 이제 기계적 에너지 혹은 마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 형태가 또 뭐냐? 이거예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의 총합은 외부 작용 에너지. 이것이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의 총합은 이거 외부로 작용하는 에너지. 이거는 기계 에너지가 있고 마찰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그렇다면 이쪽이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외부에 작용하는 0이라고 가정해 보자고 한다면 또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은 같다. 이것은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과 같다. 뭐 이렇게 또 수식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물체가 가지는 물리량의 총합은 상태예요, 상태.
우리 연력학에서는 상태하고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 본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상태가 뭔지 과정이 뭔지 다 충분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태의 처음과 끝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해석할 때는 물체를 해석할 때는 그래요. 처음이죠. 이게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쪽이 처음이잖아요. 처음과 끝. 예. 오른쪽은 과정입니다. 과정. 과정이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쪽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힘. 그것이 발생하는 게 시작과 끝이 가죠. 시작과 끝이 가는 그 중간 과정에 계속 F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운동 에너지 변화입니다. 처음과 끝 운동 에너지 변화죠. 처음과 끝 위치 에너지 변화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 계속 지속적으로 기계적 에너지와 마찰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를 쓰는 거는 처음과 끝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연력학에서 이 델타 이거를 쓰는 거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다. 이것과 이것은 서로 다르다고.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죠. 이건 물체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외부 작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으나 그 총량은 일정하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됐다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됐다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으로 에너지로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총합은 일정하다. 연력학 제1법칙적 에너지.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나 어떤 다른 형태로 전환되거나 수송될 수 있다. 예,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연력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이 역학적 에너지랑 연력학적 에너지랑 이거 다르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이거 위치 에너지, 아니,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랑 엔탈피 내부 에너지, 엔탈피 내부 에너지 분명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궁극적으로 열 에너지란 도대체 왜 발생을 하는가? 온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뭐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경험적으로 설명 말고요. 경험적으로 다 설명하죠. 절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설명을 못 합니다. 물리학에서 설명을 막 열심히 잘하고 있죠. 그거 전부 다 경험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설명을 못 합니다. 중력이 무엇입니까? 경험적으로 중력 엄청나게 설명 잘합니다. 절대적으로 중력이 뭐냐? 아무도 설명을 못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을 아주 설명을 잘했는데요. 역시 또 절대적으로는 설명을 못했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 아니고 상대적으로는 중력을 너무너무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중력은 절대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성 이론으로 중력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절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상대성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럼 상대 법칙 아닙니까? 상대 법칙. 분명 절대 법칙이거든요. 중력은. 예. 그래서 도대체 열 에너지가 뭘까?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 운동량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명확한 세계입니다. 즉 3D 공간, 우리 세계에서 명확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열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 3D 공간의 수직 방향이에요. 수직 방향.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 그럼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이 어디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탈출하려는 정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른 거죠. 여기 에너지는 우리 공간을 가는 정도 에너지. 우리 공간의 에너지. 이건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의 에너지.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에너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고요. 1번. 두 번째, 연력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3D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탈출하려는 정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우주론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어미양자홀 우주론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자, 가로, 세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로, 세로, 이게 원자예요, 원자. 가로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죠. 세로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2차원이죠. 2차원의 세상. 자, 이쪽이 높이 아니겠습니까?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높이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는 거죠. 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막혔는데 어떻게 밑으로 갑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뭔가 하여튼 에너지를 줘요. 에너지가 1번 이쪽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연력학적 에너지는 뭐냐?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 위로 가려고 하는데 막혀가지고 못 가요, 이게. 그 성질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역학적 에너지랑 연력학적 에너지랑 서로 다르다. 그 이유는 아무도 설명을 못한다. 하여튼 경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100% 좋은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100% 좋습니다. 위치 에너지 100% 좋습니다. 근데 연력학적 에너지, 내부 에너지, 엔탈피는 이게 좀 에너지가 좋지 않은 에너지이다. 왜? 뭔가가 다르다는 거죠. 분명 뭔가가 다릅니다. 그 뭔가가 다른 걸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있고. 확장된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면 자, 제가 이 에너지랑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다르. 이건 우리 공간에 작용하는, 우리 공간 방향으로 작용하는 에너지이고요. 이거는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 분명 그 작용 벡터가 분명 다르죠. 근데 이 두 개가 더하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그것을 이제 확장된 에너지 보존 법칙. 물론 이제 확장된이라는 말은 그냥 생략을 하고, 이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랑 연력학적 에너지랑 이게 더하기가 되더라. 거참. 왜 더하기가 되냐?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랑 연력학적 에너지는 더하기가 된다. 제가 또 왜 더하기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Z 수직 방향은 막혀 있습니다. 아까. 근데 그 탈출하려는 정도는 결국 XYZ 방향을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 방향 막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리자면 이쪽 여기 있죠. 여기 아까 그 멤브레인 막혀 있는 요 사이가 이제 우리 공간 XYZ 우리 공간 이렇게 가는 우리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그 역학적 에너지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쪽으로 가든지 하여튼 우리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이자 그것이 바로 운동량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 XYZ 방향으로 운동량도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이 됩니다. 자, 그럼 연력학적 에너지는 뭐냐? 이게 우리 공간이 이쪽 방향이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탈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력기, 온도 에너지가. 그럼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위로 불룩 솟아 공간이 휜다. 일반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공간이 휘어진다고. 즉 저는 주장은 이거 연력학적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공간이 휘어진다. 그래서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공간이 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중력은 뭐냐? 역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공간이 이렇게 휘었다는 거죠. 이것이 중력이다. 연력학은 뭐냐? 열에너지는 뭐냐? 우리 공간의 이쪽 수직 방향이죠. 이쪽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휜 것이 연력학이다. 자, 그럼 이게 탈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게 막혔어요, 이게. 좌측막과 우측막으로 막혀가지고 탈출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탈출을 못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가, 에너지가 흘러내려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제 밑으로, 온도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떨어진다. 즉, 에너지의 이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죠.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중력이 뭡니까? 중력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쪽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중력이에요.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게 중력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막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 열 에너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막 온도 에너지, 열 에너지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이게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좌측으로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측으로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쪽 우리 세계 에너지, 운동 에너지 앞으로 갑니다. 계속 앞으로 가죠. 계속 앞으로 갑니다. 방향성이 반드시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열 에너지,
온도 에너지. 온도 에너지는 자, 이쪽. 좌측으로 가겠습니까? 우측으로 확률상 절반이라는 겁니다. 절반은 우측으로 가요. 우측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좌측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방으로 퍼진다는 겁니다. 열 에너지는 사방으로 퍼진다. 그러니까 안 좋은 에너지라는 거죠. 자, 다시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매우 좋은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열 에너지는, 열 에너지가, 이게, 열이 있으면, 무조건 우측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무지개 좋은 에너지입니다. 무조건 우측으로 떨어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사방으로 퍼진다.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열 에너지는 좋지 않은 에너지이다. 라고 바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져서 결국 우리 세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국 우리 공간이에요, 이것도. 우리 공간. 왜?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은 양쪽 막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룩 솟아도, 온도로 인해서 불룩 솟아도 이것은 결국 퍼지게 되고, 우리 공간으로 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공간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은 에너지이고 열역학 에너지는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탈출하려는 정도는 결국 우리 공간으로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 그래서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공간이고요. 결국 결론이 우리 공간으로 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가 된다. 네 번째가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열적으로 고립된 계의 총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 법칙을 통해 자연적인 과정의 비가역성과 미래와 과거 사이의 비대칭성을 설명한다.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미래와 과거? 네. 과거에서 반드시 미래로 가는 거죠. 미래에서 과거로 거꾸로 못 갑니다. 그것이 뭐냐? 자연현상은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열역학. 이것이 제가 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얘가 위로 솟아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솟아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것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쪽 솟은 공간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겠습니까? 당연히 그림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즉 방향성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번 방향, 그다음 2번 방향에서 2번 방향이라는 거죠. 밑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중력 반드시 떨어집니다. 위로 솟지 않습니다. 온도 반드시 떨어집니다. 자연적 상태에서 위로 솟지 않습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 왜 반드시 방향성이 존재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절대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우주론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주의 진실이 밝혀져야만 절대 법칙이고, 우주의 진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경험 법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란 무질서도 증가 법칙,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다. 무질서도 증가 법칙이며 반드시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 물론 여기서 자연 상태에서. 통계역학, 엔트로피가 확률에 의해 지배받는 요소라는 것을 입증하는 학문이다. 자, 엔트로피를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한쪽 방향으로 가냐고. 법칙이다, 묻지 마라 라고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나마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공식이 바로 통계역학이라는 거죠. 그나마.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가 확률에 의해 지배받는 요소라는 것을 입증. 뒷장에서 바로 통계역학적 정의, 엔트로피, 볼츠만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나마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무질서의 감소가 닫힌기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무질서, 분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막 충돌하다가 그 중에 몇 개는 질서를 갖는다는 거죠. 몇 개는 자연적으로 질서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날 확률은 매우 작다는 겁니다. 왜? 그게 통계. 이러한 현상에 나타나더라도 개의 매우 적은 입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시적인 감소이다. 즉, 몇 개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는 반드시 증가한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확률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통계 역학적으로 엔트로피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의 법칙은 무엇이 있나요? 1번 질량보존 법칙, 핵융합 제외. 2번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건 동력학에서. 3번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에서. 4번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연력학에서. 이 법칙을 암기하는 방법론은 이거죠. 물체가 가지는 물리량의 총합은 외부 작용 물리량의 총합과 같다. 이것이 물체의 물리량, 이것은 외부 작용 물리량. 그러면 연력학도 한번 볼까요? 연력학 공식. 이것이 물체 아닙니까? 물체가에 작용하는 물리량, 에너지. W를 원래 이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겨야죠. 그럼 이쪽이 외부로 작용하는 물리량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상태라고 부르죠. 상태. 우리 이것을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수식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을 이해했다. 이 수식이 뭔지 나는 이제 이거 알겠다. 드디어 깨달았다. 한다면 이것도 반드시 깨달아요. 왜? 똑같은데. 이것을 동력학, 이것을 나는 깨달았다 라고 하면 연력학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는 3번 공학도가 연력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연력학을 배워야 되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 열기관을 연구하면서 나온 학문입니다. 열기관, 즉 열을 투입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일을 생산하는 기관. 열을 투입해서 일을 생산하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하죠. 계속 연구하면서 자연계 현상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진리라는 거죠. 자연의 진리다. 공학이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분야를 연구한다. 그게 공학이구나.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분야가 공학이구나. 자연을 이해하는 한 관점으로 배워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학자로서 뻘짓 안 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자연을 이해하는 한 관점. 여기서 이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 여부는 서로 동일하다. 자연의 권리가 존재할까요? 자연의 권리가 존재하느냐? 자, 자연을 이해하는 게 자연을 파괴해서 인간에게 이득을 안겨준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이용이 무슨 뜻이냐? 이용이 아니라 여기서 이용이라는 것과 여기서 이해라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죠. 이용은 자연을 파괴한다. 자연을 파괴한 만큼 이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을 이해한다. 그럼 말 그대로 자연을 이해하죠. 자연에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말이 좀 샜습니다. 4번 연력학 제2법칙. 여기서 제가 이거를 또 설명했던 이유는 공학도가 자연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공학에서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권리가 증명이 된다. 우리 공학도는 이렇게 이용할 생각을 말고 자연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공학도이고 앞으로 또 우리 공학도가 연구해야 할 방향이다. 자연을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 즉, 그 석사 졸업 논문이나 학사 졸업 논문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새로운 분야로 연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 제1법칙이 무의미한 게 아닌가요? 이거 말이 좀 그럴듯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원래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좀 이상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이상하다고.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게 100% 진실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정답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어떻게
이게 맞는 거냐? 그렇게 이제 오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 대표적으로 그러면 왜 오해가 발생을 하느냐? 쌀 10kg 더하기 흙 10kg을 했습니다. 이거 몇 kg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모른다는 겁니다. 자, 10kg 더하기 10kg은 20kg이죠. 이거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쌀과 흙을 섞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도대체. 여기서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법칙과 2법칙, 요 속에 1법칙과 2법칙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1법칙은 에너지의 양에 관한 법칙입니다. 양이에요, 양. 양은 10kg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10kg 아닙니까? 10kg 더하기 10kg는 20kg죠. 반드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1법칙 맞다고. 숫자입니다. 숫자. 제2법칙은 에너지의 질에 관한 법칙입니다. 질이에요. 쌀이에요. 쌀. 흙입니다. 흙. 쌀이 한 100배 정도도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뭐 흙의 가치가 0이지는 않죠. 예, 쌀이 100배 정도도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지를 못한다고. 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10kg 더하기 10kg는 20kg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맞는 거죠, 이게. 에너지의 질에 관한 법칙이 더 맞다. 이거 맞다? 더 맞다. 에너지는 유효 에너지하고 무효 에너지를 나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여기서 무효 에너지 있죠? 이것이 그 엔트로피 증가 법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에너지입니다. 말이 약간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 무효 에너지를 이쪽으로 넘겨요. 이쪽으로 넘기면 유효 에너지가 계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유효 에너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효과가 있다는데 무효 효과가 없답니다. 효과가 없는데 뭐 버려야죠. 뭐 이때 버릴 때 다시 이용의 관점으로 버릴 거냐, 자연을 파괴한다는 관점으로, 아니면 자연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이거를 버릴 거냐, 두 개는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1법칙 앞 물리량은 뒤 물리량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 뒤 물리량은 앞 물리량과 같을까요, 과연? 같지 않니? 아니,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건 이쪽이나, 혹시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르다는 거죠. 이 법칙, 변화의 흐름은 반드시 앞에서 뒤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1법칙이에요, 1법칙. A가 B로 갑니다. B가 A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법칙이에요. 이거 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열이 1로 가죠. 자, 아니, 반대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열이라고 하겠습니다. 1은 열로 갑니다. 근데 열이 다시 100% 일로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쪽. 그래서 그럼 이거 틀렸다. 이건 틀렸고 1법칙은 틀렸고 2법칙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약간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법칙과 2법칙 왜 이런 오해가 발생을 하느냐? 시간이에요, 시간. 변화의 흐름을 1법칙에서는 안 다룹니다. 그래서 등호 아닙니까? 등호. 2법칙에서는 변화의 흐름이에요. 변화의 흐름 화살표로 표기를 해야죠.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뒤로 갑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갑니다.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로 어떻게 갑니까? 근데 1법칙은 등호를 쓴다는 겁니다. 등호를 써버리니까 네, 그 맞는 거죠. 등호도 맞습니다. 근데 이 등호를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1법칙이 진짜로 좀 이상하냐? 이게 또 역시 우주론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주론. 이게 우리 우주예요. 자, 우리 우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우주는 이게 맞아요. 이게 틀렸습니다. 그럼 반대 우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 우주는 반대로 된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우주는 블랙홀이 지배를 합니다. 블랙홀 반드시 빨아들이죠. 당기잖아요. 반드시 당깁니다. 이게 맞다는 거죠. 우리 우주는 이쪽 방향 반드시 당겨진다고. 블랙홀이 당겨버리니까. 그러면 반대 우주는 뭐겠습니까? 반대 우주는 화이트홀 우주론. 화이트홀 뱉어낸다고. 반드시 뱉어내는 우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게 맞는 거죠. 즉 이거는 우리 우주에 맞고요. 이거는 반대 우주에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둘 다 맞다는 거죠. 물리학이
우리 우주만 해석하는 게 물리학일까요? 아니, 반대 우주도 해석하는 것이 또 물리학이죠. 뭐 물리학이 우리 우주도 해석하고 반대 우주도 해석하고 둘 다 맞다고. 그래서 둘 다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우주는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도 맞고 연력학 제2법칙도 맞다. 둘 다 맞다. 연력학 제1법칙은 숫자, 이 숫자, 즉 양에 관한 법칙이고 연력학 제2법칙은 질에 관한 법칙이다. 우리 우주는 이것을 우리 우주와 반대 우주를 동시에 해석하면은 양이에요, 양. 근데 진실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배워야 우리 우주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 우주 이해해서 뭐 합니까? 우리 우주를 이해해야죠. 우리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우리 우주 만물이에요. 만물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만물, 사회현상, 엔트로피 법칙을 통한 사회경제 문제 조명. 사회경제 엔트로피가 적용된답니다. 엔트로피와 경제불황, 환경의 엔트로피, 기업 경영의 엔트로피를 적용을 합니다. 네, 생물에도 엔트로피를 적용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엔트로피를 적용을 한답니다. 근데 이거 반대네요. 엔트로피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심리학에서도 엔트로피를 적용하죠. 왜? 만물이에요. 만물 법칙. 절대 법칙이기 때문에. 절대 법칙? 제 우주론이 맞다면 절대 법칙인 거죠. 네, 제 우주론은 그냥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경험 법칙이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흐름, 변화의 흐름을 고려하면 연력학 제2법칙이 정답이다. 연력학 제1법칙은 이쪽에서 변화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았다. 반대편 우주에서도 정답이고 우리 우주에서도 정답이고. 5번 온도 변화가 없다면 Q는 0이라도 얘기해도 되나요? 역시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무조건 질량 보존 법칙 적용해라. 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해라.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해라. 엔트로피 증가 법칙 적용해라. 이 4개의 법칙을 무조건 동시에 적용을 하십시오. 무조건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범용 수식을 동시에 써라. 2번 적절한 가정을 통해 수식을 단순화해라. 이거 범용 수식을 썼습니다. 수식을 단순화해야죠. 수식을 단순화하는 방법은 제가 의문적 보객 2번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과정의 종류는 무엇이나요? 결국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거를 풀기 위해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풀기 위해서 연력학을 열심히 배우는데 이것을 단순화시켜야죠. 이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연력학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 수식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화되죠. 이렇게.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역학적 에너지는 연력학에서 무시한다. 그 다음에 뭐 시그마, 단위 한계다. 한계다 하면 시그마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단순화되죠. 여기서 온도 변화가 없다. 이거 등원 과정하면 T하고 T하고 같답니다. T하고 T하고 같은데 어떻게 Q가 0이 됩니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암기한 지식을 총동원해라. 여기서 H값을 어떻게 구할 건지, 이상기체일 때, 과열증기일 때, 포화일 때, 액체일 때 다 다릅니다. Q를 어떻게 구할 건지, W를 어떻게 구할 건지, 등등. 그래서 연력학을 아주 열심히 배우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온도 변화가 없다. 온도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카르노 사이클에서 이상기체일 때입니다. 등원 과정입니다. 등원 과정에서 Q하고 W는 같다. 여기 위에 고온 등원 과정이죠. 등원 과정에서 W하고 Q는 같다. 왜냐하면 이산기체일 경우에는 P는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Q는 W다라는 수식이 바로 유도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과학자로서 뻘짓 안 하게 하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뻘짓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아주 과학자로서 뻘짓 안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었습니다. 카르노 효율을 왜 계산해야 하나요? 어떤 발명가가 주장하기를 자신이 개발한 열기관은 1000kg의 열을 받아서 410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아주 효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할까? 이 열기관의 사이클은 500켈빈의 고온 가스로 작동하며 27도씨의 대기로 열을 방출한다고 한다. 이 발명의 주장은 타당한가? 자, 주장한 열기관의 효율
1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10을 2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410 나누기 1000이죠. 41%구나. 그런데 이상적 어떠한 열기관도 카르노 열기관의 효율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수식적으로 고온 작동유체의 온도, 고온 열저장소죠. 작동유체가 아니라 열저장소입니다. 열저장소. 여기 지금 500켈빈, 500켈빈이네요. 저온 열저장소. 그 대기온도 아닙니다. 대기온도. 지금 27도씨라고 합니다. 여름철 초여름이겠네요. 초여름에서 그러니까는 그 열저장소죠. 작동유체 온도 아닙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열저장소, 고온 열저장소, 저온 열저장소. 이건 대표적으로 대기가 돼요. 환경이 되겠죠. 대기온도. 그게 303.15 켈빈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40%입니다. 어떠한 열기관도 카르노 효율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41% 틀렸다. 뭐 38% 이렇게 했으면은 뭐 그럴듯하다 했는데 41%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카르노 효율을 왜 계산해야 하나요? 실제 효율과의 비교 기준 효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만 하겠습니다. 7번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일 때 엔트로피가 왜 감소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말로써 먼저 설명을 하자면 엔트로피 무질서는 무질서도, 무질서한 정도. 자,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질소 있죠.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수식으로 쓰자면 T분의 del Q 이렇게. 다시 말하면 뻘짓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이렇게. 자, 열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온도. 열역학에서 온도와 압력은 절대 온도를 씁니다. 압력, 절대 압력을 씁니다. 무조건 이거 양수라는 거죠. 그래서 열을 받았습니다. 열을 받았다. 무질서해지죠. 분자들이 막 서로 왔다 갔다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열을 잃었다. 차분해지지 않겠습니까? 질서를 갖게 되는 거죠. 열을 잃었다. 음수죠. 열을 받았다. 양수. 열을 잃었다. 음수. 그거는 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수식 있죠. 이거는 이제 제7장에서 엔트로피, 이상기체일 때 엔트로피는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자, 온도가 올라갔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온도에 비례하네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자, 온도가 올라갔다. 무질서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막 엄청나게 충돌을 하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죠. 자, 압력이 올라갔다. 빡빡하게 내려 눌렀습니다. 막 내려 눌러요. 그럼 질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엔트로피 감소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앞에 음수가 붙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온도에 따라 가지고, 압력에 따라 가지고, 열에 따라 가지고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는가?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수식으로부터. 열역학 제3법칙에 의해서 0켈빈일 때 왜 엔트로피가 0인가요? 공업열역학적 엔트로피 수식 이겁니다. 0켈빈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의 불가네요. 0켈빈에서는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계산 불가능. 그래서 통계역학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볼츠만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여기서 KB를 볼츠만 상수라고 부르고, 여기서 옴을 열역학적 계의 존재 가능한 상태의 수, 경우수죠. 자, 0켈빈이라고 합니다. 0켈빈일 때 경우수가 몇 개가 있을까요? 0켈빈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배열의 수가 멈춰버렸는데 경우수는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합니다. L은 아닙니까? L은 1이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켈빈일 때 엔트로피는 0으로 정의하는 것은 볼츠만 이퀘이션이구나. 볼츠만 이퀘이션과 볼츠만 이퀘이션으로부터 이것이 또 유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유도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죠. 공업열역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뭐 화공 혹은 물리학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열역학 제0법칙이 있고요.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0법칙, 온도 증명의 법칙, 열역학 혹은 열평형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열역학 제3법칙, 절대용도 불가능의 법칙. 그럼 열역학 제4법칙이 존재하지 않겠냐? 열역학 참고로 열역학 제4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면 개인이 왜 이거 열역학 제4법칙이다 라고 인터넷에 적어놔 버리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열역학 제4법칙이 존재하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됐는데요. 개인이 주장하는 것이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이거 열역학 제4법칙이다 라고 지가 써버려요. 웹사이트에다가.
그거 연력학 제4법칙 절대 아닙니다. 자, 만물의 법칙, 연력학 법칙은 만물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만물에 적용되는 법칙, 즉 모든 원자론이 무너지더라도 연력학 법칙 1, 2, 3, 0, 1, 2, 3 법칙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과학 법칙 중에 가장 확고한 법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데 개인이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연력학 법칙이 됩니까? 제4법칙이. 두 번째, 설령 그게 맞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분야에서 맞는 거죠. 만물의 법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력학 제4법칙이 되려면 만물의 법칙이 되어야 됩니다. 만물의 법칙. 이쪽이 이제 우리 우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주 막 138억 광년 넓이 우리 우주. 이쪽이 이제 그 우리 우주의 그 상위 차원 우주, 뭐 다중 우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력학 제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은 어느 우주에서나 다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4법칙은 역시 우주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법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제안하는 혹은 주장하는 어떤 일부에서 맞는 것은 연력학 제4법칙으로 될 수가 없다. 연력학 제4법칙을 찾기 위해서는 우주론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주의 진실이 무엇이냐? 거의 불가능하죠. 왜 절대 영도는 273.16도인가요? 저도 273.15도씨로 암기하고 배워가지고 저도 이거 보고 273.16도씨로 바뀌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온도, 무르 3중점의 온도를 0.01도씨를 273.16 켈빈으로 하고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0켈빈으로 정의하였다. 언제? 1990년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온도는 273.16 켈빈이다. 그러면 여기 1호라고 썼네요. 제가 틀린 거죠. 16이라고 써야 하겠습니다. 16으로 바꾸자. 1도의 간격은 절대온도 0도와 무르 3중점 사이를 273.16으로 나눈 값이다. 273.16. 이 정의에 의하면 물을 끓는 온도는 100도가 아니라 99.974도입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99.974도구나. 저도 연력학 물성치를 계산을 하는데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계산하면 100도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99.974도라고 이제 막 뜨는 겁니다. 숫자가. 이게 뭐지? 왜 끓는 온도를 99.974도라고 이렇게 물성치 계산이 그렇게 되니까 그 이유가 바뀌었다. 273.16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도는 뭐냐? 우리가 지금 물을 끓는 점 온도를 100도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섭씨온도. 섭씨온도는 1기압에서 물을 어느 점을 0도씨로 맞습니다. 물을 끓는 점을 100도씨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한 온도 체계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거랑 다르다는 거죠. 연력학에서 물을 끓는 온도는 99.974도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기계공학적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질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항상 반드시 동시에 생각을 해줘라. 2번, 그 핵심은 물체가 뭔지, 외부 작용이 뭔지 명확히 구분을 해라. 그 구분이 바로 바운더리, 경계. 우리 연력학에서 바운더리를 잘 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계를 잘 그려라. 연력학에서 배운 바운더리를 동력학에 적용하는 거예요. 정력학에 적용하는 겁니다. 유체역학에 적용하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 배운 바운더리 개념을 명확하게 익혀가지고 동력학, 유체역학, 정력학 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공학 학문에 정확히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매우 쉽게 풀어집니다. 이것이 상태인지, 연력학에서 상태 과정을 다루죠. 근데 모든 기계공학 과정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상태를 해석하는 건지 과정을 해석하는 건지, 즉 내가 지금 처음과 끝만 관심이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처음과 끝만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처음과 끝만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과 끝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면은 그 중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한다면 기계공학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